자, 이번 시간에 이제 논의드릴 주제는 투자회사 위치에 관한 쟁점들 확인하겠습니다. 1년에 100% 한 문제 거의 구성이 되는 영역이고요.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심리라고 해서 지분금융의 한 종류가 되게 될 것이고요. 리츠라고 불리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고 하는 법을 활용을 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 하나를 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종류 보니까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 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총 3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직접 부동산의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직접 담당을 해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를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도 있어야 되고요. 지점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때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 지문에 2개 번갈아서 나오죠.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임직원 상근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실체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대응하는 개념이 명목회사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자, 일단 실체회사가 되겠고, 직원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라는 개념이 바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실체회사에 해당이 된다. 이에 대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투자 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자산관리회사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소위 명목회사 페이퍼컴퍼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임직원 등이 있는 것에 비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상근 임직원 등을 둘 수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거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한 유형이 되게 될 것이고, 얘는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부동산, 소위 기업이 구조 조정용으로 내놓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명목회사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명목회사에 해당이 되게 된다. 명목회사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임직원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임직원을 두는 실체회사냐, 임직원을 두지 않는 명목회사냐, 요거 하나 쟁점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에 35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 5억 원 이상이 되게 될 것이고, 최저 자본금 7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억에 50억이라고 하는 거. 다만 여기다 살 붙이게 되면 현물 출자에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할 때 현금 내야 되는 거지 부동산을 대신 출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3개 끝이에요. 실체회사, 명목회사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7에 30억, 5억에 70억과 3억에 50억.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연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 정도가 거의 지금 한 10년 정도 역사에 거의 대부분 여기서만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요걸 이제 문제를 가지고 바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게 될 텐데, 자, 먼저 문제 볼까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 부동산 금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뒤에 명목 회사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고 답이 됐던 거죠. 실체 회사다. 임직원을 두는 실체
회사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답 겁나 쉬웠어요. 자,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 역저당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될 테고요. 자,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 7년 동안 2개인가 지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걸 저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에 비해서 역저당이라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요. 자,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연세 드신 분들이 받는 제도로 가르쳐서 주택연금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코픽스 지수라고 하는 거 어려워 버리시고 그 다음에 4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를 가리켜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애초에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을 만기 시까지 계속 적용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위험 이자율 위험을 누가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될 테고 이 금융기관이 이자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고요. 3번 질문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 자 쫓아가시면 안 돼. 그 당시 출제 오류십이 나왔었고 출제 오류가 됐던 그런 문제인데 수정을 해놨고요. 의미 없고 그냥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 회사이다 해서 임직원 존재한다.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이 되게 되고 임직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규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5억 이상 맞죠? 5억에 70억이니까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오른편인데 신경 쓸 거 없고요. 3번 질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서 틀렸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임직원도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이 되게 된다 해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4번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부동산의 투자 운용 등을 위탁을 하게 될 텐데 이 자산관리회사의 직원이라는 것도 바로 자산운용 인력이라는 것도 지금 이름은 똑같아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직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3억 이상에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57에 35와 실체회사 명목회사 이 얘기로 지금 문제가 도배가 되게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겁나게 사람들이 이걸 이제 버벅이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양이 많아. 그래서 그걸 다 외우려고 그래. 예를 들어 2번 질문 같은 거 눈길도 줘서는 안 돼.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공부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질문 5개 중에 1개점 이상한 거 깔아주게 된다. 이거 미리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저 직원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거 57에 35 이 얘기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회사 옳은 것을 고르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면 이미 틀렸죠? 직원을 둘 수도 없다라고 할 거. 2번 질문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뒤쪽은 모르지 해서 명목회사에 해당이 되게 된다.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 회사에서 이걸 옳게 구성을 했고요. 실체 회사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5억 이상에서 3억 이상이 돼야 되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5억 이상으로 가야 될 것이다.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이름과 그 특별 관계자 발행 주식 총수의 50%입니다. 20%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해서 여기서는 모를 내용이 이거. 자, 5번 지문을 모를 내용. 그래서 자, 5번 몰라도 되니까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저 실체회사, 명목회사, 실체회사는 임직원이 있고 명목회사는 임직원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5,7에 30억, 5억에 70억, 3억에 50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실 것 해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립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오르는 것은 해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금금 5억 이상으로 한다 해서 답 1번 뽑아주고 있죠.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뭘 유치하긴 유치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테니까 해서 3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50억을 모집을 해야 된다 해서 하여튼 간에 내가 애초에 얘기했잖아. 유치하다고 내가 이런 거 갖고 돈 받고 가르치기도 민망하다고 외우라고. 그냥 얼마나 간단해. 자,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틀렸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자, 다시. 명목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틀렸고요. 당연히 회사니까 필요하면 돈 땡겨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에 느끼게 되는 게 지문 5개 중에 꼭 1개쯤 이상한 거 깔아놓는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자. 나머지 기본 틀만 갖고 문제를 풀어가시자. 이게 제가 제안드린 제안들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더 유치한 문제 가볼까요? 계속 유치해, 사람 자체가. 부동산 투자 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자, 5억 이상으로 가야 되죠? 5,7에 35니까. 3번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해서 오른편이고 답은 2번이 됐었구나.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본점 외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임직원 둘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맞고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자본금 얼마?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 해서 자, 3억에 50억이었었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준비해야 될 돈을 50억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5억 이상 설립자금금 5억 이상 옳은 표현. 2번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설립자금금 3억 이상.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는 것도 운용 인력으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본점 외 지점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무난하게 나왔던 질문. 그리고 이 답이 5번이 됐었나요? 부동산 투자회사 현물 출자형 설립은 가능하다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아냈는데 설령 이걸 몰라도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개나 소나 얼마나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틀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지. 그런데 혼자 하면 또 만만치가 않아. 그건 뭐냐면 계속 단순하게 몇 개 주제를 줄줄줄 외우셔야 돼.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고 대충 보고 이해된다고 해서 설렁설렁 가게 되면 시험 볼 때 작살나게 됩니다. 정말 외웠나 확인해 보셔야 돼.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일단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되게 된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50%예요. 중요치 않고요. 2번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예가 나가리가 될 테고요. 3번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게 된다. 옳은 표현 되겠고요. 4번 주요 주주의 대리는 미공개 자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케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는 얘기지.
것이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뭐 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사고 파는데 장난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 3억 이상에서 일단 제일 쉬운 게 3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 3억이 50억이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사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명목회사라고 부르게 된다. 페이퍼 컴퍼니. 답은 몇 번이라는 얘기야? 2번이 틀리게 뽑았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직원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원이 있다 없다? 직원이 없다. 직원이 없는데 뭐 직원에 대한 통제 규범이 뭐 이런 것들 자체는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할 것. 야, 이게 이제 30회 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31회 때 문제 바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서 뭘 갖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뭐가 있다? 임직원 있죠? 임직원 있죠? 임직원 있잖아요.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단면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구성할 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2번 지문이 답이 된다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가 있다? 임직원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 지금 문제 모든 맥락을 보실 때 실체 회사냐 명목 회사냐 57에 35 이걸 벗어나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30회 때 문제가 약간 흔들어 준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직원이 있냐 없냐 이 개념을 소화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형태가 될 테고 이걸 만약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문제를 바꿔버리게 되면 나머지를 이제 숫자들을 좀 장난을 치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2번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답이 될 수도 있다. 왜? 직원이 있는 것은 뭐니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외에도 조신리라고 해서 지분금융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주제도 출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신리 얘기까지 묶어서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1년에 한 문제씩 구성하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럼 이제 올해 문제가 뭐가 나올 건지 이런 거 상상하면 안 돼요. 그냥 기본 틀만 계속 단순하게 접근해 주시는 거. 약간 문제 유형을 바꿨어요. 수험생들 겁나 많이 틀렸어요. 막 생각을 해. 아니야. 아는 범주 내에서만 풀어가는 거야. 아는 범주 내에서만. 그저 실체 회사냐 명목 회사냐 57에 35 이 얘기를 가지고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위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대출 한도 이자율에 관한 내용까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LTV, DTI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될 텐데요. LTV와 DTI. 요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오고 요즘에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역시 전통적으로 매년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V,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자, 상업용 부동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출제하는 비중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이 한 80%가 출제가 되고 상업용 부동산이 2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5년 중에 한 4번 정도는 LTV와 DTI 기준으로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게 순영업소도 기준하고요. LTV 기준 대출 한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론 얘기랑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LTV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가야 되죠. 부동산의 가격분에 대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LTV 한도, 대출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LTV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LTV 곱하기 뭐가 된다? 부동산의 가격이 뭐가 된다? LTV 기준 대출 한도가 되게 된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DTI 저소비하고요. 부저순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저소비가 나오든 부저순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셔야 돼. 저소비 그 다음에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해서 먼저 연저당 상수분의 연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여기 분모 연저당 상수의 저 따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의 소득 따고요. 소자 따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 또는 DTI 차주 상환 능력 이런 식의 용어를 쓸 때
B자를 따게 되면 저소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 나중에 거의 이제 산수 문제가 되는 거야. 저소비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기준으로 대출 한도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될 때는 LTV 기준은 똑같아요. 부동산의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저순에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상수 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출 한도의 기준.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두 개 묶어서 두 가지 건을 모두 충족하시오 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낮은 한도가 최대 대출 금액이 되게 될 것이고요. 역시 나머지도 동일한 논리 구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간단한 주제이고 사실 계산 문제 중에서 거의 줄줄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 관련해서 우리 계산 문제 시리즈 중에서 몇 개 기억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자, 앞에서 우리 시장론 공부할 때 그런 공부하셨습니다.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거기다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는 걸 구해내야 되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확률을 문제로 계산하고, 아까 구해놨던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하게 되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 두 개의 차익이 뭐가 된다? 바로 정보의 가치가 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시장론 파트인가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지역 분석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 입지 계수, 그림 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릴 게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거 있었죠. A도시의 X산업의 입지 계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 이게 분모값이고, 분자값은 A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지역의 X산업의 고용자 수, 이런 게 이제 입지 계수에 관한 주제, 이런 거 있었고요. 물론 또 중간에 우리 봤던 게 레일의 소멸력 법칙이라든가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거,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또는 거리의 제곱분의 상점 규모라고 해서 고객 유인력 부에서 두 개 더해서 분모 또는 세 개 더해서 분모 삼고 각각의 분자값에 고객 유인력을 넣게 되면 그 도시 또 그 상점을 방문할 확률, 이런 문제들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산 문제 중 이건 이제 거저주는 문제. 그저 외울 게 저소비 부저순. LTV는 금방 외우십니다. 나중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10초 15초면 암산으로 거의 때려 맞출 수 있게 구성을 해줘요. 문제는 어마무시하게 긴데 저소비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아까 한번 봤던 주제인데요. 고정이자율하고 변동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고정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이자율 위험을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변동이자율 대비 금융기관에서는 고정이자율을 채택했을 때 더 높은 이율을 요구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변동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자율 위험 자체를 차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고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자,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율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했을 때 통상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이자율이 높다. 여기까지는 그냥 던져주는 얘기고요. 유치차라는데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주제는 바로 차입자 입장에서, 그리고 항상 변동금리를 전제로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 하에서 차입자가 4%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다. 그냥 예를 들어봐야 돼. 해서 시장금리가 5%가 되는 경우가 있고 3%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건 내용은 되게 간단해. 문장이 어려워서 짜증이 나는 거고, 내가 변동금리로 4%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장금리가 5%가 되게 되면 나는 은행 가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환대출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 시장금리가 3%로 내가 하락하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은행 가서 뭘 할 것이다.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3%로 대출을 받게 될 것이다.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근데 문장이 좀 어려워.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 임대차 할 때 대출자를 뭐라고 그런다? 빌려주는 사람. 차입자를 뭐라고 한다? 빌리는 사람. 용어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고정이자율로. 자 고정이자율로 가야 되나? 아까 말씀 잘못드렸구나. 4%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는데 시장금리가 5%가 되는 경우와 3%가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수를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자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시장이자율이 대출 약정이자율보다 높게 되는 경우 이때 기존 대출을 그대로 다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항상 이슈가 되게 금리 하락이죠.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대환 대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지금 7년 동안 2번인가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에서 제일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 엽기적인 케이스. 자, 내가 4%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 근데 은행 그 시장금리가 3%가 됐다. 그러면 차입자는 이걸 가지고 상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상환을 자기는 할 것 같다 이거야. 4% 대출을 받았는데 3% 금리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은행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빨리 은행 가서 상환을 하게 될 것 같다. 왜?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은 은행 하나밖에 없었거든. 주변 인간들 다 쌩깔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 겁나 감사해. 그럼 어떻게 돼? 사람 새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는 얼른 가서 상환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혼자 착하면 안 돼. 혼자 착하면 안 돼.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가야 돼. 해서 와 이걸 갖고 싸웠대니까 저랑 자기가 도움 받은 게 어딘데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나만 나쁜 놈이야? 나만 나쁜 놈이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나는 붙고 그 양반은 떨어졌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의 나왔잖아요. 뭐가 있었지? 자, 도시공간 구조론 다음에 입지론 얘기할 때, 외슈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있었죠? 베비 레슈. 이런 식으로 썼잖아.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 베비 레슈에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 다음에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할 때 이게 기본 전제가 합리적 경제인으로 상정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은행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은행이 도와줬으니까 나도 은행이 어려움을 처했으니까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부터 얍실하게 아주 이기적인 존재를 전제로 상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유치 찰나라는 얘기가 시험 지문에 나오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어찌됐든 2번인가 답이 됐던 겁나 중요했던 주제.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 문제 형태 하나고요. 차입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시장금리가 자기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졌을 때 이때는 당연히 어떻다? 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받게 된다. 요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어요. 모르겠어요. 자, 요 정도가 대출 한도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바로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그다 10초 정도 안에 풀어줘야 됩니다. 연필도 들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암산으로 가능하신 문제가 되게 돼요. 해서 보니까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LTV부터 먼저 봐야 되죠. LTV가 현재 얼마? 70%. 그럼 이 주택의 가격이 얼마? 3억. 나와 있죠? 그럼 37은 21, 2억 1천만 원이 어떻다? LTV 기준 대출 한도가 될 것이다. DTI 가볼까요? 60%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3천만 원, 연 저당 상수 0.1. 이거 산수를 해야 되는 거야. 해서 연 저당 상수가 얼마야? 저 나와야 되죠? 0.1분의 자, 3천만 원 나와 있죠? 소득 3천만 원. 그다음에 총 부채 상환 비율 얼마? 0.6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1억 8천인가요? 해서 저소비 다시 분모값에 연 저당 상수가 들어갔었죠? 지금 문제를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공식을 떠올려야 돼. 저소비라고 해서 분모값이 뭐더라고? 연저당 상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소득 나와야 되죠? 3천만 원.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0.6 이렇게 가게 60%가 0.6이야. 그러면 얼마? 1억 8천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두 가지 요건이네. 1억 8천과 2억 1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오. 그럼 얼마? 1억 8천까지. 근데 1억 8천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존의 대출을 꼭 끼고 있는 게 대부분이야. 1억 5천 대출을 끼고 있다.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 3천만 원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것만 착각하시면 안 돼. 자, 거의 한 문제를 제외하고 무조건 기존의 대출을 끼고 있다라는 게 전제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TV 기준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연소득 기준은 뭐라고요? 저소비라고 하는 거. 저소비. 연저당 상수분의 연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자, 지금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해서 다시 LTV부터 부동산의 가격부터 봐야 되죠. 3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억이고 LTV가 얼마? 60%. 그래서 3억 곱하기 0.6 하게 되면 얼마? 1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저소비 들어가야 되죠. 연저당 상수가 얼마? 0.1로 주어져 있고요. 소득이 얼마? 소득이 지금 얘가 5천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부채 상환비율 0.4 하면 얼마?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5천만 원 곱하기 0.3은 2천만 원 나누고요. 여기다 0.1로 나누게 되면 2억. 해서 2억과 1억 8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오. 1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부채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얼마? 1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만 제외하고는 다 기존 대출을 끼고서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가실 때 문제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출 한도 물어보면 대부분이 LTV와 저소비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대 담보대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TV 부동산의 가격 나와 있죠? 5억 나와 있고 LTV가 50%. 그럼 5 곱하기 0.5 하게 되면 얼마? 2억 5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소득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저소비 이렇게 가야 되죠? 저소비 0.1 나와야 되죠. 연저당 상수.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 6천만 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0.4. 그러면 얼마? 2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천만 원 곱하기 0.3은 2,400이고 여기를 0.1로 나누면 2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 2억 5천하고 2억 4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시오. 2억 4천까지. 근데 기존의 대출이 얼마가 끼어 있나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7천만 원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에서 7천만 원 빼게 되면 얼마? 1억 7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이런 걸 뭐 깊이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 자체가 유형화되어 있다 해서 미리 자,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됐을 때는 LTV 기준, DTI 기준 계산해 내시고 항상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기존 대출 얼마가 끼어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긴장이 되게 되면 기존 대출이 끼어 있는 거 확인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살납니다.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가격이 5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스톱. 여기서는 뭐가 된다? 부저순이라고 하는 공식과 LTV 기준 대출한도에서 먼저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5억이 될 테고 LTV가 얼마? 0.6 돼 있죠? 얼마?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아까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왜 있었죠?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일단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해야 돼. 해서 부채 감당률이 얼마? 2를 주고 있고 저당 상수가 0.1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순영업소득이 얼마? 1억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나누기 0.4를 하게 되면 아마 2억 5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서 얘가 2억 5천의 대출 받아낼 수 있다. 2억 5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걸 모두 갖추시면 2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1억이니까 추가적으로 얼마? 1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디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저순에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연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대출 한도. 그래서 항상 기존의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 요즘에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 규제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전에는 이 LTV하고 DTI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 시켰는데 실제 지금 금융기관에서 작년부터인가 이 대출 규제가 좀 복잡하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출제가 좀 안 되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기본이 되는 문제 유형 대출 한도라는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욕 나오는 문제가 하나 나올 텐데 보다가 뒤져버립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못 풀어요? 이런 것들은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26회 때 9번 문제. 부동산 금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해서 오른편이고요. 큰 이슈는 안 됩니다. 뒤에서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해서 MBS, 구체적으로 MBB와 MPTS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2번 지문요. 시장 이자율이 자신의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자율이 얼마? 4%, 시장 이자율이 5%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차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 은행이 편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게 틀렸다고? 뭘 미친놈이야? 지금 자기가 은행에 4%의 대출을 받았는데 시장 이자율이 5%니까 은행에 역마진 손해보고 있네. 어떻게 마음 불안해서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대출을 상환해서 은행을 마음 편하게 하고 자기 마음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럼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정신병자냐고. 다시 대출 약정 이자율이 4%고요. 시장 금리가 5%야. 그러면 당연히 다 노래를 부르면 상환하지 않겠죠.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은행을 위해서 자기가 1% 손해를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유치찬란한 걸 갖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바라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 출제위원들이 가끔 이상한 문제 몇 개 던져서 겁을 주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는 유치찬란하다. 거의 유치찬란하게 구성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목, 이 내용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진지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다 어렵게 받아들여요. 아니요. 이게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렇지. 좀만 공부가 되면은 유치찬란해. 뭐 이런 걸 문제라고 되고 지랄이야. 60점, 70점은 개나 소나 맞겠다. 예, 그런 시험입니다. 딱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좀 쉽게 가실 것. 3번 자금 조달 방법 중 신디케이션은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우리 외웠던 거 조신리라고 하는 거,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그다음에 리치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별 큰 쟁점 안 되고요.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것은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해서 오른편에서 답은요 2번.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2번 정도면 약간 좀 더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될 것이고 2번 지문은 하여튼 고정금리 하에서 자꾸 장난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드렸고 그 다음 주제 검토하려면 저장의 상황 잠시 끊었다가 상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